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1 테크트랙 컨퍼런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세션 1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전에는 다가올 AI의 미래 모습,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 세션 안내에 앞서서 동시통역 안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동시통역기 그 리시버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 채널은 1번이고요. 영어 채널은 2번입니다. 각각 설정하신 후에 들으시면 되고요. 스트리밍도 저희가 한국과 영어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모두 다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제목 잘 확인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세션은요.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도 정말 이 AI가 전도유명한 분야로 항상 손꼽히고 있죠. 그런 만큼 이 AI에 뛰어드는 산업과 인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또 필요로 하고 더욱더 많이 요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헬스케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헬스케어 부문을 집중해서 탐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요, 현재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옥철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옥철호 교수님, 그럼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이고 아침에 눈발이 왔다가 햇빛이 쏟아졌다가 굉장히 멋진 기후를 제가 경험하고 부산에 있으면 상상도 못할 기후일 것 같은데 초대해 주셔서 대조직위원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는 지금 소화기 내과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호흡기 내과라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환자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제 머릿속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없습니다. 지금 오직 코로나 환자들 지금 재택 관리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 음압 격리 지금 그것만 보다 왔기 때문에 영혼이 없이 강의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제가 지금 그 에코델타에 56가구 시범마을이 좀 있으면 이제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웰리스 센터에 제 병원이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파견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코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처럼 이 56가구 안에 10가지 혁신 기술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좋죠. 또 10가지 혁신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한 혁신 기술이 들어간다는 게 또 한 가지 장점이고 또 10가지 혁신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10가지 데이터가 커플링 된다는 게 또 굉장히 유니크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전향적인 데이터가 56가구에 한해서 그것도 단시간이 아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리빙랩 안에서 펼쳐진다. 그게 서로 간에 10가지 혁신 기술 간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제가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겁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리빙랩을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쓱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가 거버넌스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또 리빙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부 다 낱낱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정도를 하고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알아나가고 그래서 아마 의료를 책임지는 저희들 병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 있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10가지와 의료가
어떻게 맞물려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에코델타 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에코델타를 설명을 드리면, 이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는데요. 이제 김해공항 아래쪽에 한 60만 평 정도를 국가에서 그 규제 자유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규제 자유 법령이 이미 효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어떤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 많이 자유로운 지역이고, 또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쪽 부분에서는 원격 협진이나 원격 진료가 약간 허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의협에서도 그래도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할 수 있다 정도는,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 하나가 강원도 산골을 빼고 이런 도시 지역에 원격 진료나 원격 임상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업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떤 요소 기술 하나 개발해서 이 도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관심 갖는 지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소 기술 중에서는 가전이 LG ThinQ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에 나오는 기술 이상의 어떤 가구들 간에 그리고 가전들 간에 데이터가 이런 사용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이 냉장고 문을 몇 번 열어볼 것인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겠죠. 열받으면 그 부인하고 부부싸움 맨날 더 많이 막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정서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몇 분 동안 이렇게 뒤다보고 있을 건지, 그런 데이터를 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먼지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환자의 동선과 우울증이나 동선이 안 움직임에 따라서 먼지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 화장지에서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갈 것이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의료의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해서 최대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그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에너지 효율 자체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건강이랑 과연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이랑은 또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을까? 날이 변할수록, 그리고 기후나 미세먼지의 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쉽게 하는 만성질환이나 그 정서적인 측면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 더 가전 사용이랑 맞물려 갈 것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수자원공사가 만들고 분양하고 개발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하는 기술은 아마 스마트 워터 기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재활용하는, 이게 에너지화 시켜서 천연 물이라든지,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면 도시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에서 코로나 균이 됐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염병 균이 됐든,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 오염 물질이 있다면 이 도시에서 결국 우리 몸에서 나오는 오수기 때문에 그 상하수도 안에서 그런 오염 물질, 환경이면 환경, 그리고 감염이면 감염병이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포집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를 두면 몇 명이 발생할 것인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겪어봤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상하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시 안에서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했을 때,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그 역삼투압 시스템을 통해서 정수기 없이 웅진코에만 쓰는 동네랑 여기서 쓰는 물만 쓰는 동네랑
건강 상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비교도 굉장히 필요한 동네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1번 핵심 가치가 워터이기 때문에 워터와 뭔가의 불가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의료 데이터를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런 분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했듯이 환경 오염, 생활 가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과연 헬스 데이터랑 인공지능적으로 어떻게 붙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개 중에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는 주로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만성 질환을 어떻게 잘 쉽게 말해서 당뇨나 식이 관리나 이런 것들 혈압 관리를 얼마만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웰리스 센터에서 환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코칭도 하고 식이 코칭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제 비바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 오늘 헬스맥스라는 기업이랑 비바 이노베이션에 이제 사전에 이 기업들이 이 시범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허락을 얻고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만성질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 앞으로의 합병증 발생률이 얼마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의료 데이터로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 주시는 우리 이노텍에 있는 대표님께서도 치열의 자연적인 자연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몸 전체의 만성질환이 앞으로 어떤 패턴을 취할 거고 앞으로의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어떻다는 것들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환자들 상태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시범 빌리지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하는 것도 이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참여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식이나 운동에 대한 그래서 옆에 또 AI 체육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웰리스 센터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을 때 금융, 보험, 이런 절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리워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특구 사업으로서 이제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산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이나 보험 쪽으로 주로 그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돼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사업이나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 동백전이나 우리 부산의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웰리스 센터의 구조 모습입니다. 이제 웰리스 센터 안에 가면 이제 저희 병원이랑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규제 자유 지역이기 때문에 대학 그 지역이 아직까지는 마을만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종합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등록이 되면 이제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들의 이제 병록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실시간 급할 때 데이터를 하고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제 저희 환자들이 그렇게 56가구 같으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원이나 근처 1차 병원이랑 또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특히 의료를 공유해야 되는 시스템을 또 실증을 해봐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비바가 이제 그런 미리 인공지능 기반의 문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해서 환자의 증상별 어떻게 또 접근을 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문진과 또 이걸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이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전혀 이제 밴드가 제공되어지고 집에 이제 스마트 미러를 파우더룸 쪽에나 현관 쪽에 있어서 환자의 혈압, 당뇨 데이터, 기본 그 체질량 데이터 이런 것들이 거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에 있는 데이터랑 자기의 건강 데이터가 한 디스플레이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이 스마트 미러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웰리스 센터에서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개 가구 안에서의 그 실시간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축적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미리 사전에 이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또 헬스맥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헬스맥스는 또 여기에 있는 혈압이나 당뇨의 실시간 변동에 따른 위험도를 예측하는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기본 정상 기반으로 어떤 질환과 어떤 게 있던 걸 알고리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서로 이제 커플링해서 환자 진료를 담당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문진과 인공지능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프로그램이 여기서 어느 정도 실증이 될 수 있을지가 또 의료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이제 라이프 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기본적인 액티비티가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수축기혈과 이완결함, 혈당, 식전늑타, 식후혈당이 기록되기 때문에 체성분계가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환자의 기본적인 하루 액티비티와 시기 그 다음에 운동량들이 다 체크가 되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코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만성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의 위험도도 측정이 되고 또 그 아까 말했듯이 그런 푸드 테라피나 운동 테라피를 했을 때 개입이 되면 이런 지수들이 또 얼마만큼 좋아지는지가 또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니 환자한테는 자기의 데이터가 1주, 2주, 3주의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그래프화돼서 실시간 피드백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IT 기기의 제일 좋은 장점은 대보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럼 오늘 내가 몇 점일까는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를 많이 벌었을까 제일 좋은 피드백은 돈으로 해서 얼마만큼 내가 많이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의 1번이겠지만 그게 내 데이터가 돈으로 될 수 있다는 환자들의 인식하에서 내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모아져서 좋게 가는가에 대해서도 환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블랙체인이나 일렉트릭 바우처로 리워드가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과연 여기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환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주도형으로 건강관리나 이런 거를 하고 저희가 하는 코칭에 임하고 단기적인 데이터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전 생활 주기 6개월, 11개월, 1년, 2년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증 리빙랩이 2년을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5년을 공짜로 살면서 굉장히 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15억 이상의 굉장히 고급 복층 빌라입니다. 거기에 첨단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여기서 5년을 무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지금 시대에서. 그 대가로 자기의 데이터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2년 동안 저희가 잘 관리하고 저런 실시간 데이터와 코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또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하고 검증하기 싶어하는 그런 요소 기술을 환자들이 어느 정도 구매 의사를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 모든 스마트 시티는 이런 식의 이동형 내지는 원격 임상시험센터용의 리빙랩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요소 기술이 환자들한테 저런 삶의 전체에 뭐 치과부터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됐을 때 여기 있는 도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술 같으면 지금은 다 공짜니까 2년 동안 살면서 다 모든 게 무료로 지원되고 오히려 더 리워드를 주니까 환자분들은 참여가 잘 되겠지만 이 시범 사업 동안에는 앞으로 저 기술만큼은 내가 앞으로 유료화돼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요소 기술이 몇 개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제가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무료로 해주고 리워드도 막 주니까 환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환자들이 뭘 진짜 원하고 어떤 종류의 환자들이 이 기술을 진짜 좋아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번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 그런 될 수 있는 사람과 안 될 수 있는가 조건이 어떤 조건인 거를 이 리빙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 리빙립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겠다. 1차 고울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리센터 옆에 보면 이 인공지능 지금은 국민체육 100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재고 있는 게 각 운동센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 국민체육 100 이상의 개인으로 맞춤화된 상하지 근육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재현하고
그리고 운동 코칭을 했을 때 얼마만큼 디지털화된 상하지 체력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맞춤형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또 이 AI 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지금 헬스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디컬 퍼스널 헬스 리코드가 이 또 인공지능의 디지털화된 이 근력의 파라미터와 또 연관성을 가질 건가에 대한 것도 아직 갖추어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56가구 200여 명 이상의 입주민이 이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걸 이용하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한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 데서 그냥 웰리스 내지는 뭐 다 해주는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 있는 거주민이라면 다 이용할 것 같습니다. 푸드 코칭이면 푸드 코칭에 참여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좋은 좀 헬스 트레이너만 좀 장동건 같은 사람 딱 있으면 100% 그냥 여자 그 입주민들은 100%다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헬스 트레이너도 PT까지도 있을 예정이니까 더더욱 환자 입장에서는 그 거주민 입장에서 안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좋은 세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56가구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될 거고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 60만 평에 이게 한 7만 명, 8만 명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시범 가구가 한 500 내지 600가구 이상의 또 리빙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56가구에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면 500가구, 600가구에서 또 어떤 걸 할 것에 대한 계산이 나올 거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500가구에 또 각종 요소 기술들이 다 들어가서 테스트 배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이런 AI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또 500가구에 또 적용이 되면 그게 결국은 이제 결국 8만 명의 가구에 또 적용이 될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를 선주문한 여러 나라, 이 후발 주자에 있는 나라들이 이 플랫폼을 벌써 선주문을 한 거죠. 한국에서 누가 혼행될지도 모르지만 한국 걸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이 구성되고 하면 그거를 도시에 적용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게 국가 스마트 시티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짧게 말씀드렸고 이제 헬스 클러스터가 있어서 병원이 한 800병상 이상의 데이터 중심 병원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산학 협력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시범 마을이 한 500여 마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에서 하고 싶은 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하고 싶어 로슈나 노바티스 같은 회사들 하고 싶겠죠. 존슨앤존슨이나 P&G 같은 회사에서는 소비자 성향을 알고 싶겠죠. 그런 회사들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이제 숙제고 그것이 패키징돼서 원격 임상 시험이 되고 환자의 라이프 로그에 그리고 시계열의 프로스펙티브 데이터가 모아진 데이터라면 약가 산정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소비자 패턴이나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P&G 입장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요소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스마트 케어 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건강 토큰이 얼마만큼 이게 버무려져서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헬스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이 들어와서 개인 맞춤형이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잘 디지털 감옥이 아닌 디지털 돌봄이 되면서 개인의 맞춤형이 얼마만큼 잘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성질환 부분 요새는 연속 혈당이 실시간 혈당으로 막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를 먹더라도 혈당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혈당 기반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는 이런 결국 운동과 시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저희들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흡 재활 부분도 이제 스마트 밴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이런 환자들의 물리치료나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집에서 해서 이것들이 이제 앱이 이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 앱으로 나올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아마 제일 빠른 아마 캔디데이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금연 치료는 일본에서는 이미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국으로 아마 곧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금연 환자들한테도 이게 아마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부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노령 사회 때 노인들 돌봄을 어떻게 응급으로 노인들을 지킬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응급 안전은 그리고 인지 정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매,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디바이스 기반으로 만드는 이 디지털 치료 앱도 아마 2상, 3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우울증 디지털 앱도 아마 곧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이제 해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커맨드 센터라고 이게 실시간 혈당도, 실시간 심전도도, 실시간 우울증도, 실시간 엑스레이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듈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혈당은 혈당대로 인공지능 레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높은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고, 심전도는 더더욱 유익하겠죠. 환자가 낙상이 됐는지, 잘 숨을 쉬고 있는지, 체온이 몇 도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우울증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취약층을 위해서 얼마만큼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119랑 잘 연계돼서 얼마만큼 환자들의 실시간적인 위협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굉장히 벌써 저런 기구가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알람이 뜨고 피드백이 오고 푸시 알림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벌써 갖춰진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인지 정서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이라는 업체한테 허락을 얻고 하는 거지만, 비슷한 지금 이 파이널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이거 디지털 치료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술활동, 음악, 체조나 이런 걸 통해서 정서장애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그런 기질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병 재택 관리에도 심전도, 혈당, 체온, 산소 포화 들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범병원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정서나 대사질환까지 이제 모니터가 되면, 여기 보면 혈당, 심전도, 우울증 정서, 그냥 환자의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집안에서도 지금 응급 재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 시티나 그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커맨드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원격으로, 그리고 원격으로 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스템 헬스케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재택관리라는 부분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결국 확장이 되면 스마트 홈에서 일어날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너무 기계화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과 중간에 들어가서 코디네이션 돼서 기계를 잘 끌어올 건가 하는 게 숙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센터에서 이런 인지 기반이나 이런 물리적인 정서 기반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인지 치료도 해야 되고 물리 치료도 해야 되고 운동 치료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조정해서 환자들이 전체도 관리될 수 있는 게 결국 스마트 시티에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데이터화 시켰을 때 의료 데이터나 라이프로그 데이터, 생활 가전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시범 가구에서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560 그리고 한 8만 명의 도시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국가에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게 숙제긴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딪히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팁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여러 스타트 기업들과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마지막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대응으로 머릿속에 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강연 내용은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정책 및 사업들에 관한 강연 잘 만나봤고요. 옥철호 교수님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치과 진료에 관련된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노디테크의 주보훈 대표님,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강연자 소개인데요. 이노디테크는요, AI 투명 교정 장치, 또 AI 구강 진단 카메라 등의 개발을 통해서 치아 교정에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걸 적극적인 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 예측형 치아 교정 장치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보은 대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노디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보은입니다. 저는 30년차 교정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저희 의사들이 보는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 예측형 치아 교정 장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좀 혐오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아 교정이라는 건 부종교합을 치료하는 치료학을 얘기하는데요. 부종교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충치와 잇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병과 충치는 연간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다빈도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미리 부종교합 치료를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참 가치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웃는 얼굴, 다음에 많은 교정 치료를 찾는 환자분들은 얼굴이 예뻐지고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 치료를 통한 심리적인 자존감 상승이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통적인 치아 교정 장치죠. 철사 교정 장치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정 치료가 저희 나라에서 유독히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장치의 비신미성, 그리고 치료 과정이 너무 혹독하다, 그리고 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일반 환자분들의 생각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이 지금 보시는 100년의 철사 교정에 비교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투명 교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철사 교정 장치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음에 환자분에게 철사 교정을 하는 순간 환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부분을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고통, 아픔, 제약, 이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쓰시고요. 투명 교정을 딱 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유로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엄청난 발전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투명 교정 장치를 국내에 수입하고 소개하면서 디지털 교정에 첨단해서 어떻게 철사 교정과 투명 교정에 관련돼 있는 어떤 차이점을 해소시키고 줄일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임상 세미나를 그간 지난 10년 동안 300회 이상, 멘토링을 1,500회 이상 등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서 그 당시에 15년 전에 과연 그러면 철사 교정 장치에 비해서 투명 교정 장치는 치료 효과가 탁월한가, 치료 영역이 넓은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들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사 교정 기법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투명 교정에 접목시키면서 다양한 부종교합의 형태에서 어떻게 좋은 치료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연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특히 이런 스마일은 이전에 철사 교정을 할 때는 처음에 어그러진 웃음, 두 번째 철사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는 동안은 웃지를 않아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근데 투명 교정을 했더니 점점점 웃는 모습이 더욱더 활짝 펴져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면서 심지어는 치아를 빼는 발치 케이스까지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유사 제품이 만들어지는 시도가 있었죠. 하지만 역시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 단순한 모방 제작으로는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실패로 판정이 났었고요.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면서 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투명 교정 장치를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역시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의 부정교합의 형태와 치료하는 방법이 틀리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법을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다음에 숙련도와 의견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많이 편차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에다가 갑자기 인공지능 쪽에 고개를 돌렸던 이유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정량화시키고 과학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투명 교정 장치 제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3D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사업체니까 성공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사업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의사이니까 양질의 치료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도 저의 또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인공지능 치과 교정 토탈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뽑아봤더니 너무 많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니까 10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치료에서 핵심적인 부분, 진단에서 핵심적인 부분, 장치 제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라봤더니 진단 치료 계획 데이터 분석과 다음에 인공지능 치료 계획 솔루션 제공, 다음에 치료 중에 인공지능 치료 진행 평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솔루션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개발의 시작은 기존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의사의 경험 부족, 미숙련,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인된 여러 가지 실패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공장에서는 장치 제작의 정확성과 표준화를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도모를 하자라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최적화시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환자 맞춤형 교정 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가상 치료 서비스까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기술 연구 목표는 첫 번째는 3D 스캔 데이터를 구축하고요. 인공지능 치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잡고 이 세 가지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저희들이 4차 산업의 선두가 되는 업체가 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치과 의사였고 치과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했던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제 연구의 분야는 의사의 진단 치료 계획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정량화시켜서 지수화시키는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한 지 불과 2년 반이 지났을 때 2년 반이 하였는데 그때 창업 첫 해에 저희들이 갖고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간에 제 머릿속에 제 경험 속에 제 연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동 다음에 결정 방식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 분석법, 다음에 정량 도출법, 목표 설정법, 교정에서 치아 이동 각각의 28개 치아의 목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는 싶었지만 감히 도전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서 치아 이동의 각 치아의 목표 설정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은 저희들은 개인 경험과 숙련도에 의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아니라 임상 성공 데이터 기반 사례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진단 치료 계획 수립하는 방법으로서 환자분들에게 보다 성공률이 높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개발 계획으로서는 의료 데이터의 중앙 빅데이터에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내가 치료하기 전에 가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컴퓨터에 올려놓고 컴퓨터상에서 가상 치료를 하는 것이죠. 가상 치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은 앞으로 생겨날 수 이러한 치아 이동에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처와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phology of the Orthodontics, Dephology of the Biohealthcare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Dephology라는 단어는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좋은 표현이고 점이라는 예측과 비슷한데요.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과정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서 진료에 임한다는 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정 치료의 완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경희대 치과대학병원 등 여러 가지 협력업체와 기관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솔루션 연구 개발의 첫 번째 출발점은 치아의 진단 데이터 수집과 가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목표는 환자 특성 파악을 위한 치아 교정 진단 데이터의 확보와 수집. 말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보기 접해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 일상 상황 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잡동사니와의 차이점은 데이터는 어떠한 룰에 의해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라고 불려지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진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교정치료, 치과 교정치료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진단 자료들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 몇 가지를 맨 처음에는 전부 데이터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했더니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메디컬 덴탈 쪽에서 데이터의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이탈 사인 말고는 정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 다음에 장치 제작의 핵심이 되는 것, 치료 수행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3D 치아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으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디지털 쪽에 많이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 국내에 아시아에서는 제가 제일 3D 치아 모형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정부 관계자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헬스케어 쪽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남들보다 더 앞장서고 앞서갈 수도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 병원, 저의 개인 의사, 그다음에 환자의 동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저는 다 갖춘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찍은 엑스레이의 소유권은 누구죠? 어떤 분들은 환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단한 의사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빅데이터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수집을 할 때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의 오픈과 공개와 제공을 하시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상에서 묘하게 그 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도 어떤 의사들도 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법에 위반이 될까 걱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 저는 오히려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인공지능이라면 저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발전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표준말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이빨 모형입니다. 이 이빨 모형을 막 분류를 하고 이거를 다시 스캔을 떠서 이런 모형을 만들고요. 이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 이름 할 수 없으니 번호를 먹일 거 아닙니까?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에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잡기 위해서 주요 치료 계획 수립 고려 요소들의 정량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표준화 수칙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을 할 때 데이터 수집, 오케이, 데이터 갖췄니? 라고 보았을 때 데이터 수집할 때부터 내가 어떠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할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 짓고 정의를 내려야만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저희들이 정보값을 매기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우리 인공지능에서는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할 때는 정량적 기준, 내가 봐야 될 요소들의 정량적 기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입력자 간에 오차가 생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 내, 술자 간 신뢰도라고 얘기하는데 인트라오퍼레이터 라이어빌리티에서 내가 오늘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은 정보가 입력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입력자인 나와 입력자인 B, C들이 입력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유사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각화 툴로서 하는 방법, 표준화 입력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비식별화 작업입니다. 비식별화 작업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뤘던 자료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얼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눈 위쪽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MTCNN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눈, 코, 입을 인지를 하고 코 이상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하였더니 데이터를 저희들이 비식별화 과정이 엄청 빨라졌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하고 나서 3D 치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치아 교정 진단, 최적 치아별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가 기반 투명 교정 치료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 환자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고 반영해서 최적의 이동 치료 계획을 의사 선생님들이 뽑아내는 이 과정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정보값을 뽑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7가지 핵심 부종기업 유형별 정량적 의미와 다음에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3D 모형 데이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3D 모형에는요,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수십만 개의 점들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의 영역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치아와 잇몸 데이터를 추출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작을 하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방법은 원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작은 구심점을 계속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내에서 치아와 접촉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영역을 따내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점들을 우리들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학습 알고리즘은 메타러닝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화 탐색을 위한 진화적 다중 최적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많은 변수에 대한 치료 계획안을 여러 개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 전문가가 리뷰를 했을 때 이 데이터의 리뷰 값도 같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라벨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의사가 다양한 치료 계획을 어떻게 구현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해답은 진화론적 휴리스틱 탐색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기간, 치료 결과 등 여러 가지 중요 임팩트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나는 치료를 원하고요. 어떤 분들은 넣어줘도 되니까 완벽을 더 추구하는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최적화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인 최적화이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신체적 여건에 따르는 최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보기 위해서 지금 요 알고리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알고리즘이 이렇게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에게 편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시화시켜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는 치아의 위치와 치아의 위치 정보와 치아를 종류를 매기고요. 다음에 치아가 정상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기본값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치아 배열이 사각형은 아니죠. 그렇다고 정원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점이 이루는 타원형인데, 이 타원형을 이룰 때 뼈의, 그러니까 환자의 골격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이를 최적화하는 아치를 먼저 형성해주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치아들을 배열하도록 저희들은 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각각의 치아의 위치값에서 치축, 그죠? 치아의 각도를 평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축을 자동화 인지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하는데 저희들이 만든 인공지능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를 부종기압의 형태를 자동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종기압에 자동 인지된 부종기압을 최적화, 배열 부분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세컨 오피니언, 다음에 멘토링 시스템이 가능해지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환자 특성 분석 솔루션, 다음에 최적 치아 배열 솔루션을 맞춤형 교정장치 제작에 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얘기하는 ICT, 융복합, ICT의 최첨단 기술들을 융복합하는 혁신 공정을 이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공정을 결국은 또 공정 표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드는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줄였고요. 그러면서 3D 프린팅의 기법 또한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어떤 프린터를 쓸 것이며 어떻게 세팅할 것이며 어떤 레이아웃을 가져서 프린트할 것인지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집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배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약이 제대로 맞아? 두 번째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돌팔이 아니야? 막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환자가 약을 먹었을 때는 환자가 개선하고자 싶은 증상은 무조건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약효이고 의료기기는 무조건 개선 효과를 동반시키고 보유해야만 됩니다. 마치 이게 이거 인양처럼 보이는 의료기기, 그거는 의료기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부정교합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해서 의사의 임상 수행 능력 또한 상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음에 3D 프린팅의 표준화 기술을 도모해서 의료기기의 개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회사의 가장 큰 목표이고 지상과제이고 항상 이를 위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투명교정 장치입니다. 제품 소개는 저희들이 학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요게 저희들이 만든 이 인공지능 투명교정 장치 클라라의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치료 전 상태이죠. 이것을 스캔 떠서 저희들이 컴퓨터 내에 버추얼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이 이렇게 배열되면 이 환자한테는 가장 좋겠어요 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이 추천은 미래에 예측되는 치료의 목표를 저희들이 도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목표의 예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장치를 제작하고요. 환자분은 장치를 계속 반복해서 교체해가면서 결국은 1년 반 있다가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우리가 미래에 예측했던 치료 결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목표는 저희들이 예측과 실제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컬렉션해서 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의 미래 예측은 90%가 넘는 신뢰도를 가지면서 성취율을 가지는 치료 효과, 약효가 있는 진정한 의료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상 유용서 보고서를 리포트를 하였고요. 그러면서도 투명교정뿐만 아니라 철사교정의 어떤 새로운 또 개발을 하였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광주에서 먼저 인공지능 중심 집적 단지를 만드시면서 저희와 같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제는 저희의 고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추구하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부분에서 특히 정부기관과 회사와 다음에 과학자 간에 이렇게 유대 협력 방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광주가 전 세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으로서는 최고 가는 어뜸이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우선은 저는 2019년도 3월에 창업을 하면서 광주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인공지능 맞춤형 직과장치 제작 및 서비스 개발을 하였고 이를 조기 상용화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하면 그 솔루션을 만들어졌을 때 모든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연구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솔루션 하나가 장치 제작 그다음에 환자가 끼는 어떤 임상 수식에 반영되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도회과에서 저희들은 빨리 상용화시키고 사업화시켜서 우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집적단지의 활성화, 다음에 광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다음에 기관들과의 연계 활성화를 저희들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투를 보시게 되면 광주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이노디테크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같이 성장하고 광주에 기여하는 헬스케어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렇게 치과 또 교정에서 AI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왜 이제 나왔나 싶기도 한 그런 또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강연 모두 다 만나봤고요. 옥철호 교수님과 주보은 대표님과 함께 패널 토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분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죠. 세션의 좌장으로는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나종회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종회 교수님과 함께 옥철호 교수님, 주보은 대표님 모두 다 함께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I콘 광주 2021의 컨퍼런스 테크트랙 세션 2의 토론 진행을 맡게 된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나종혜입니다. 예,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통부와 또 우리 광주광역시 주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광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널 토론으로나마 기여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옥철호 교수님 그리고 주보은 대표님 두 분의 강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더더욱이 저는 그 AI를 전공하는 그 연구자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헬스케어는 우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그 세션에서의 패널 토론의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의료계에 계시면서 또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 산업에 대해 접목해서 헬스케어에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AI라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진행은 우선 이제 각 강연자들의 서로의 강연을 지켜보시면서 서로의 강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주보은 대표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옥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집에서 나도 좀 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저희들이 바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자기의 건강은 항상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러한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보면 저도 상당히 이렇게 나태한 사람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건강을 위해서 요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러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멘토링이 되어지면 사실 저희들이 건강 유지 향상에는 가장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업체에서도 구강 카메라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이를 닦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이에 구강 카메라 작은 점이 붙어 있어서 닦는 동안에 인공지능이 충치가 있네요. 충치가 몇 프로 더 한 달 전보다 발전이 됐네요. 지금은 병원 가야 될 시점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옥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방대하게 모였을 때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이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직접 안 했지만 관련되고 사업체를 이끌다 보니까
그냥 의사로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막연하고 멋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생존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더욱더 처절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옥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의사들이 인공지능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관리해서 과학자가 이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할 때 주저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다음에 법적인 규제와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미래를 대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어떤 좋은 호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들을 어떻게 베네핏을 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에코 델타 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참여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가 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까 보상 체계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네네네. 물론 그런 혹시 그런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게 이 바우처,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코인 블록체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이렇게 해봤을 때 사실 참여자의 동기 유발이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참여자에게 각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어폐가 있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들 중에 하버드에서 나왔던 어떤 교육학자가 하신 말씀이, 시험의 성적을 매기는 것과 시험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것과 친 시험의 성적을 매기는 것과 안 매기는 것과의 퍼포먼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잘하고 싶은 동기 유발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며칠 동안 계속 유지되거나 그랬을 때 리워드가 이 토큰, 이 바우처,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병원에 갔었을 때 뭐 치료비 어떤 할인,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봉훈 대표님의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옥철우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훈 대표님이 전해주셨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이제 미래 예측 치아 교정 장치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진단을 내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측 또는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옥철우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아마 스마트 시티의 방향성과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로 좀 이틀 전에 제가 이 어금니를 뽑았는데, 아이고. 이 어금니 뽑은 게 이제 거미 가서 뽑았는데, 한 5년 전에 반대쪽 어금니도 거미 가서 뽑았었는데요. 우리 치과 선생님이 이제 그때마다 다 달라졌으니까, 이쪽에 거미 가서 깨졌으면 100% 여기도 거미 가서 깨졌을 거다. 제가 뽑아보니까 그때 실제로 거미가 있고 안에 이제 풍치가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똑같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여기서 지금 거의 사람 교율이 똑같은데 여기가 그렇게 압이 가서 깨졌다면 미리 이쪽에 마우스피스나
좀 덜 하는 걸 했다면 저도 이제 50이 슬쩍 넘어가니까 몸에서 하나 빠져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삶이 괴로운 것도 있지만 왠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럴진데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열 교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삶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간섭이나 또 디자인이나 이제 멘토링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결국 뭐 다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참여도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나이 드신 독거노인들한테 뭐 일렉트릭 바우처를 준다든지 뭘 한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전혀 그게 관심 1도 안 가는 부분인데 솔직히 그분들이 왜 이 사업에 참여하는가요? 저희들이 물어보면 정말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도우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업 안 해주면 도우미랑 내가 얘기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을까지 내주는 정도로 이 사업을 참여한다는 말을 한 분한테 듣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얘기 안 해요. 거의 반 이상의 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는데 IT 기기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IT 기기를 써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 봅니다. 반대로 한 60대 전후에 은퇴하신 실버들은 이 기기 자체로 내가 혈당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니까 내 20년, 30년 후에 노후가 확 바뀌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이 기기만 봐도 이 리얼타임 피드백이 되니까 나는 이거 참여하길 잘했고 잘했어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두 층 간에는 아주 다른 결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어떤 것이 이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60대 막 은퇴한 실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 자체가 모티베이션이 되지만 아직도 돌보미가 필요한 세대는 디지털과 이 돌봄 코디네이터 같이 붙어야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결이 다른 모티베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우리 주보은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 속에서 아마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제 강연의 다른 관점의 그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세션 주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의 견해가 좀 어떠실지 좀 궁금한데요. 비대면 진료, 또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처방 등의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미래 모습이나 하루빨리 그 비대면 원격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이제 대면 치료라든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과 비대면은 이제 정확성을 높일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각각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이번에는 이제 옥철호 교수님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모든 그 비대면 실증 과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 아까 그 환자들 보철할 때 교정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억압, 뭐 제한 이런데 저희들도 제일 먼저 듣는 게 위법 이런 말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고 그게 모든 걸 진행하기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족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실증 사업, 국가적인 인프라를 얼마만큼 다 도와줘서 이 부분들이 위법이 안 되게 만드는 국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서 저희랑 비대면을 하면 그게 또 위법은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바로 그냥 하면 도시 안에서도 그게 불법 진료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1차 의사 선생님하고 했을 때 협진이란 부분이 또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부위고
보건소나 이런 가정방문 간호사나 그런 간호사가 갔을 때는 또 그게 비대면 진료가 마치 IT 기계에서 아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돌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지만 이게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지금은 과도기적인 비대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돌봄 간호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1차 병원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그런 1차 병원이 이 돌봄 간호사랑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1차 병원 의사가 이 보건소가 중간에 키맨이 돼서 이 수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우리 주보은 대표님의 의견을 좀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은요. 대면과 비대면의 진료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비대면화가 돼가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 과학이 발달하고 다음에 우리가 모든 국민들 다음에 의사 그룹 모든 환자 그룹에서 컨센서스가 생겨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다음에 개발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복지의 보편화라는 차원에서 대면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대면화 과정에서 대면화 진료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보다는 반드시 환자가 더 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자의 권익 보호에서 비대면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통하고 다음에 정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대면화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지 기술만 발달됐으니 내가 화면을 통해서 너 얼굴 볼 수 있고 너를 들을 수 있으니 내가 진단을 할게 가능하지 않겠어? 라는 거는 단순한 나 점프할 수 있으니 달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너무 비약적이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의 귀결은 무조건 환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환자에게 더욱더 편안하게 다음에 보다 안전한 진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비대면의 진료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실현하려면 사실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가 무척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은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확보할 거냐 또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의료나 헬스 데이터는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사실 제약이 따르고요. 다행히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거고요. 또 우리 주보은 대표님은 개인적인 그 역량에 의해서 사실 데이터를 확보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아마 개선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건지 아까 강의 중간에 우리 주보은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정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가장 큰 지상 과제입니다. 병원 것도 아니고요, 진료한 의사 선생님 것도 아니고 환자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병원 거일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 거일 수도 있고요, 환자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3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비식별을 통하면 이렇게 공공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적인 목적을냐라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공공적이냐 아니냐라고 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완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서
의료 정보의 데이터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빠른 방법은 기관에서 주체가 되고 다른 어떤 기업에서 행동하는 영업망이 구축되는 듯한 형태를 가지면서 각 종합병원, 각 병원에 나의 데이터를 기부합니다라는 어떤 기부 운동이 일어나면,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가 비식별화, 무조건 식별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거치는 거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목적이든 사용될 수 있는 그 플랫폼만 빨리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헬스케어 쪽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뭐 첨언을 하나 좀 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병원에 이 데이터가 서버가 오면 그게 결국 병원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의료 기록이 되면 그게 올라가는 게 이제 위법이 되는데, 요즘에는 자 이제 전공 분야의 분산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개인 핸드폰의 스토리지를 계속 전공된 그 자체를 여기 대량으로 모아서 학습을 안 시키고 개인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다 모아서 분산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안 되는 그런 또 의외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앞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화가 되면서 앞으로의 데이터 산업에서의 어떤 하나의 완전히 큰 도속도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탈출로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교수님 말씀을 아까 이제 우리 주보원 대표님이 좀 잠깐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하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으로 앞으로 향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또 하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떻게 누구한테 또 메리트를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사실은 그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지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관점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비활성화, 그러니까 최고의 반대, 비대면은 진료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최고로 반대하는 그룹들이 저희 의사 그룹입니다. 이유는 이제 환자의 안전, 그다음에 환자의 진료의 어떤 정확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하지만 비대면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주시에 있는 병원의 진료 신환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광주도 그러하다면 저기 좀 더 이렇게 벽산 오지 쪽에 있는 병원은 거의 안 찾아올 가능성도 많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한테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전체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제가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들은 또 그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세컨 솔루션을 내놓는데, 부유형을 나누어서 마치 매스 프로덕션 하듯이 이런 유형 나오면 이런 처방을 미리 세팅되어 있는 처방들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 치과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을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치과 진료는요, 치과에 방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처방이라는 게 없이 그냥 어떤 행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는 순간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치과의 어떤 실력과 그다음에 스킬과 모든 부분이 동반 상승할 것 같다. 발전의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분야에서는
처방이라는 부분과 다음에 직접 어떻게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률 보편화 내지는 한쪽 쏠림 현상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장 체제의 케이오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세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헬스케어 산업의 주 대상이라고 하는 중장년층, 사실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친밀도가 낮는 소외 계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디지털 기능이 발휘하더라도 이제 이 주 소비층인 아까 뭐 우리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 소비층인 중장년층을 고려해서 어떻게 그 헬스케어 분야에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견해 뭐 이거를 우리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뭐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느냐에 따른 그런 접근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쉬운 단어로 60대나 뭐 50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뭐 IT 솔루션이나 그 기기 하나만으로도 금방 자기의 어떤 건강 능력 향상치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케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스마트 헬스케어가 커뮤니티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약자 보호하는 부분들인데 그 약자 보호하는 기술에서는 진짜 코디네이터 없이 기기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요소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기술, 이 기계로 어떻게 이 약자를 하면 사업이 돼?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구성해서 실시간 케어가 되더라는 그런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은 발전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견해 우리 주호원 대표님? 아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런 모든 인공지능이든 디지털의 헬스케어 쪽에 이렇게 접목 과정에서 사실 저는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이 안 팔리고 돈 안 되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이란 자체는 투자를 했으면 수익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대상 분들에게 드리면 너무 좋은 혜택인데 이건 너무 좋아. 누구나도 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막상 이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특정 소수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려면 저는 오히려 정부 기관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는 공공복지 형태로 가는 것이 그 얘기는 무슨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하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중장년 이하의 어떤 헬스케어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또 지금의 자유 경쟁 시대로 가고 약간의 이원화체를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다 나은 의료체제 서비스가 되려면 지금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현실화 시켜놔야 되는데 이 현실화를 시키는 데는 무조건 자금이 들어가니 그 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둔다면 지금은 그 영역이 작고 다음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70 이상이 되는 인구의 파퓰레이션이 10년 있으면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도 다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까지는 일어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길거리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길 가다가 쓰러지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10년, 20년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라도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인지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제도를 좀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이 되니까요. 간호사가 홀로렌즈 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선생님들도 접속 가능하고 종합병원도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국가적인 차원의 제가 보험이라는 형태로 조금 되니까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가 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토론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좀 길었으면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볼 것 같은데요. 뭐 그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저희가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이번 세션이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패널 토의까지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광주까지 먼 길 해주신 우리 옥철호 교수님 또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또 그 타고 계시는 우리 주보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테크트랙 세션 2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본 세션의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나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나종혜 교수님과 또 강연과 패널 토론 함께 해주신 옥철호 교수님, 주보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AI가 잘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고요. 또 의료 환경에서의 AI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해주셨죠. 기념 사진 촬영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수고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패널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요, 잠시 후 1시 30분부터 테크트랙의 세 번째 세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퀀텀 점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세션에 등록 신청을 해주신 참관객들에 한해서만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두 번째 세션을 함께 하셨다가 세 번째 세션 계속 이어서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도요, 전체 퇴장 후에 다시 세 번째 세션 입구 확인하신 후에 제 입장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세 번째 트랙 컨퍼런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